안녕하세요. 사실과 알견입니다. 오늘은 엔화 강세에 대한 우리 증시의 영향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증시가 선물 시장은 일단 2% 정도 굉장히 높은 고가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뒤에 총리가 이제 선출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약간 긴축적인 말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뭐 금투세처럼 뭐 그런 증시에 좀 안 좋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분이어서 니케이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도 4만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급락해서 마이너스 3%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월요일에는 아마 개파락해서 시작하는데 저렇게 큰 폭으로 개파락하면 사실 한동안 변동폭이 엄청 클 거예요.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움직임이 클 거예요. 근데 거의 일단 기본이 4%는 일단 마이너스 개파락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 증시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엔화가 장 마지막 막판에 보니까 142.2 정도 돼가지고 하루의 변동폭이 2%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절상이 된 거죠. 무려 2% 정도가 하루에 변했어요. 또 그렇게 되면 뭐 엔캐리 트레이가 청산이 되니 뭐니 하면서 또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언제까지 이 엔화 강세 조금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거 뭐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분들이 자꾸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엔 캐리 트레이드 총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세하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엔 달러 차트인데 20년째 긁어온 거예요. 우리가 막 최근에 막 140엔 뚫고 뭐 150엔 뚫고 이러니까 감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엔화는 보통은 100엔이에요. 평시. 평시에는 요 레인지 안에서 100엔대에서 그냥 110엔대에 머물러 있다가 가끔 좀 뭐, 좀 안 좋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좀 강세로 좀 도는 부분이 있었고. 그냥 평시에는 그냥 100엔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로 그냥 움직였던 건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 이게 왜 급등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쇼 포지션 자체가 만들어낸 이런 엔화 약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요거 엔캐리 영상 올리는 거 있죠. 이건 진짜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올린 거예요. 요거는 꼭 한번 시청하고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복습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 주신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비슷한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튼 이렇게 좀 급등한 부분은 사실 엔화에 대한 쇼 포지션, 헤지펀드의 쇼 공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일으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0엔 정도에 머물러 있던 환율이 160엔까지 갔다고요.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무려 일본이라는 국가의 통화가 2년 만에 막 60% 절하된 거잖아요.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충격을 준 거는 확실히 그런 쇼 포지션 자체가 올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레벨대 자체를 너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막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원래도 100엔대 정도에 있었다. 지금은 너무 오버슈팅이 된 상황이어서 내려오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엔캐리의 종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게 저는 5종류로 나눴어요. 뭐 기간, 투자 위험도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일본 개인들의 해외 투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막 나스닥에다 투자하고 막 직접 나가가지고 애플이나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매수하시는 것처럼 그럼 이제 원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이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일본은 예금 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해외로 진출된 자금이 6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보통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 자산이 있고 이렇게 일본에서 물 건너간 자산 중에서 사실 우리한테 유의미한 자산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간 자산이겠죠. 일본에서 물을 건너서 주식 시장에 얼마나 들어갔냐.
혹은 채권 시장이 얼마나 들어갔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시장도 결국에는 총 유동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요 일본 개인 해외 투자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엔화의 뭔가 환율 변동에 있어서 이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장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환율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액션을 취하시나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3.5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고 이 미국은 누가 봐도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상황이 뻔한 상황인데 앞으로 원화가 강세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 나스닥 저 막 엔비디아 팔고 들어올 거예요? 국내로? 쉽지 않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개인 해외 투자도 사실 엔화가 강세로 돈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청산하고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일본 기업이 뭐 밖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달러 들고 온다던가 아니면 일본 국내에 있는 자본을 담보로 잡고 해외에다가 뭐 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요런 자금들. 근데 사실 요런 자금들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대신에 N1 환율 뭐 N 달러 환율에는 좀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뭐 달러를 갖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효과가 생길 테니까. 근데 저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통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엔화 강세가 돈다고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롱텀으로 보통 진행이 되니까 네, 뭐 길게 봤을 때도 사실 요런 기간에 많이 자금이 나갔을 확률이 높죠.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게 일본 국내 자산 담보로 대출 받아서 뭔가 해외에다가 뭔가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회수도 어렵거니와 요게 일단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달러를 사서 들고 나갔던 거기 때문에 어떤 긴 에버리지를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득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한 120, 130 정도 레벨까지는 크게 막 움직이는 동인으로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자금이에요. 근데 여기도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절대 적지는 않은 자금이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돈을 빌려가는 거죠. 뭐 항만건설이라던가 뭐 공항건설 뭐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본에서 차관받아서 나가는 자금들. 그런 자금은 진짜 그야말로 엔화 환율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죠. 되게 뭐 공항 같은 거 짓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짓고 그럴 텐데 갑자기 저거를 돈을 갚는다던가 그러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주식시장과도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쉽게 환율에 따라서 회수가 되긴 어렵다. 대신에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뭐 엔화 환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일본에 있는 이 금융사들, 보험사, 연기금, 은행, 요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같은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 일본이 0% 금리를 몇십 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기관들은 결국에는 단기로 뭔가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롤링해서 돈을 수익을 창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할 데가 없어. 하다못해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일본 국채는 YCC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상단이 다 막혀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0%, 0.1%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해외로 다 뻗어나간 거예요, 그게. 아베노미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전에도 이미 많이 나가 있기도 했었고.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투자 되게 많이 들어갔고. 뭐 미국은 당연히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뒤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쪽 부분은 환해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환해지 비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실상 밖으로 나가서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규모는 많이 축소가 되었다. 그것도 이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그다음 마지막이 N 선물. N 선물의 특히 쇼 포지션들. N 선물 쇼 포지션을 잡는 거는 당연히 N 캐리 트레이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 부분도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청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상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JP 모건에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 막 다 대부분 청산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마 이 다섯 종류 중에서도 요 N 선물 숏 포지션이 청산된 거를 가지고 JP 모건에서 뭐 80%가 다 이미 청산이 되었다라고 그 보고서를 썼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뭐 보험사나 요런 일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엄청 롱텀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N 캐리 트레이드가 N을 가지고 캐리 들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고. 끌고 간다는 거는 결국엔 롱텀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N 선물 숏 포지션이랑은 안 맞아요. N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은 캐리가 이렇게 들고 나간다, 들고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서 말하는 캐리는 끌고 간다의 캐리예요. 보유한다, 보유. 내가 이자 따먹으러 나갔잖아요. 이 일본 국내에서 이자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일본 국채도 0.1%를 주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따먹게 되는 건데 그 이자를 먹으려면 길게 먹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엔 선물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와 동일한 효과가 나긴 하지만 굉장히 쇼텀으로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험사나 연기금, 상관없이 이런 곳에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요. 당연히 규제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순히 금리 차만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가장 가장 중요하다. 트레이드 현선물에 대한 이해, 그다음이 선도 환율, FX 스왑 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현물, 선물, 뭐 베이시스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아 선물 어려워 이렇게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예.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시 오늘 내가 얘는 호철이라고 할게요. 흰 색깔에 있는 애는 호철이, 요 초록색에 있는 애는 호순이. 호철이랑 호순이랑 호순이는 원화를 가지고 있고 아니, 호철이는 원화를 가지고 있고 호순이는 달러를 가지고 있고 둘이 환 스왑을 하기로 합니다. 1년 뒤에 야, 너 이거 나 달러 팔 테니까 너 원화 내 거 나중에 사줘. 이렇게 1년 뒤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환율이 1,100원인데 미래 선환율, 선도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1년 뒤에 환율을 너와 내가 계약을 할 때 얼마로 계약을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금리로 결정을 합니다. 호철이의 원화는 3.5%, 호순이의 달러는 5% 현재 미국 금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1년 뒤로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년 뒤에는 호철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화 10,000원을 들고 있었을 때 발생된 요 3.5%에 대한 이자 해서 1,035원을 보유할 거고 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5%에 대한 이자인 1달러에 1.05%, 그러니까 5달러. 그러니까 5센트의 이자가 붙었겠죠. 그래서 환율을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985.7원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만 가지고 미래를 예상을 했을 때 이 자산을 들고 있었을 때 금리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1년 뒤에 환율을 결정할 때는 오로지 그 나라의 환율, 양국 간의 환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면 외우세요, 이거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막 다 뭐 35원을 주고 뭐 5센트를 주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금리 차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끝에 나온 거 보면은 985죠. 이게 뭡니까? 한국 금리 3.5, 미국 금리 5%. 1.5% 차이죠. 그 1.5% 차이만큼 환율이 결정된 거예요. 대신에 누가 더 이득이에요? 오늘 내가 교환할 때는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미래로 선도 환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985.7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오늘 내가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을 줘야 1달러를 받았는데 1년 뒤에 가서는 800, 985원만 줘도 1달러를 받을 수 있다. 즉, 원화가 미래에 가가지고는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금리 차이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 선도 환율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요거는 1년 뒤에 환율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게 아이디어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국에는 이 통화의 금리 차가 그 1년 뒤의 환율을 결정하는 게 가장 잘 맞춘다라고 이미 백데이터가 99%의 신뢰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측정하는 1년 뒤의 환율 있죠. 이게 실제로 1년 뒤에 가가지고 그날의 환율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 맞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도 환율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FX 수합이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이 환해지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오늘 달러를 샀는데 이거 나 1년 뒤에 내 지금 나 이 달러 안정적으로 누구랑 교환하고 싶은데 달러 팔고 싶은데 요게 환수합이에요. 1년 뒤에 달러를 파는 계약을 하는 거죠. 선물. 달러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환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달러 자산을 사면서 1년 뒤에 달러 내가 그대로 팔고 싶어. 1년 뒤에 내 달러 지금 가격 책정해가지고 사줄래? 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환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 뒤에 보면은 이렇게 H 붙어 있는 거 있죠. 해지. 그 다음에 뭐 UH 붙은 거는 언해지 이래가지고 해지가 안 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해지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H가 붙으면 해지가 된 거예요. 근데 ETF 비용에 보면은 뭐 수수료나 이런 거에 보면은 해지 비용 자체는 거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ETF 그 설명서 들어가 보면은 뭐 변동되는 걸로 뭐 된다.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 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그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죠. 뭐 미국이나 미국채 이번에 우리 투자했던 에이스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면 H 붙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내가 4점 몇 프로 이자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 팔고 나니까 수익이 그렇게 안 나. 왜 그런 거예요? 해지 비용이 벌써 2%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금리 차이라 그랬죠. 금리 차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지금 2% 정도 높잖아요. 특히 3개월물, 보통은 이제 환해지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월물의 차이가 되게, 양국의 3개월물 금리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한국이랑 달러 같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점 몇이었으니까 사실 2%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그 장기 국채를 길게 끌고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자 4점 몇을 받는데 환해지 비용이 2%가 나가. 그러면은 한국 금리가 이미 3.5인데 쓸모가 없어졌죠. 한국 금리보다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 높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런 거를 더 봐. 그러니까 벌써 환해지를 이해하셔야 그런 비용에 대한 겐또가 굴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자 보면서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보면서 끌고 간다라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뭐 3개월물이랑 이게 얼추 맞춰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뭐 재작년에도 괜찮았었고 작년에는 이제 막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8월까지 정점을 찍던 딱 막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금리 3.5에서 계속 동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금리 3.5까지는 결국에는 환해지 비용이 0이었던 거죠. 금리 차가 동일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차가 동일했으니까 그래 3.5까지는. 근데 막 베이비 스텝,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막 점프 하더니 5.5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해지 비용이 엄청 늘어났던 거죠. 한국과 달러의 차이가.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 이 해지 비용을 제가 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냐면 이 보험사 연기금 상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거예요. 왜냐면 굳이 환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한 변동폭을 생각하면은 보험사나 연기금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변동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08년부터 사실 한 10년 가까이는 2017년인가?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3개월말 금리 차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해지가 가능했던 거죠. 환해지 잡고 환해지를 했어. 근데 내가 미국에 가서 채권을 사서 돈을 먹으려면 똑같이 3개월물을 사면 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왜냐면 미국도 0%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조건 리스크를 져야 리턴이 있는 거예요. 만기를 불일치시킵니다. 일본 여기 있는 자금들은 단기로 국민들한테 돈을 차입해서 장기를 사게 되는 거예요. 만기를 불일치시키는 리스크를 테이킹함으로써 리턴을 받는 거죠. 왜냐면 단기물은 바닥에 붙었지만 그래도 장기물은 뭐 1% 정도로 1%라는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 환해지도 되는데 1%의 수익이 보장된다? 그럼 당연히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때 일본의 그 미국 국채 외국인 보유 현황을 보면은 일본이 요 기간에 엄청 일본의 미국채 보유가 늘어납니다. 왜냐? 환해지가 되지? 그 다음에 장기물 사면 그냥 안전 자리에서 돈 벌 수 있지. 그래서 이 기간에 이 미국채 보유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냥 보시면 다시 이렇게 금리차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해지 비용이 늘죠. 그래서 이때는 또 줄어들고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코로나 와가지고 제로금리로 다 바뀌면서 다시 환해지 비용이 줄면서 이때 다시 미국채가 다시 또 늘고 보유가 늘고 이런 식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환율이 어떻게 됐냐? 이거는 둘을 합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들고 가볼게요, 제가. 투명하게 해서 들고 와보면, 이렇게 요 시기의 환율. 아, 이 똑같이 파란색이네. 요 초록색이랑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환율은 100엔. 100엔대에서 여전히 되게 많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매입했던 거는 사실 10년물을 샀을 때 듀레이션이 7점 몇? 아, 요때는 더 길었겠네요. 금리가 워낙 낮았으니까. 한 8년, 9년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미 요때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다 미국채를 샀던 거는 이미 원금은 다 뽑아먹은 상황이에요. 그냥 여기서도 뭐 환해지 비용이 뭐 들긴 했지만 사실상 요 앞에서 캐리되고 있던 자금들은 그냥 계속 밖에서 돌고 있게끔 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뒤에 와가지고 요 당시에 다시 뭔가 요 당시에는 이때는 없는 거죠, 사실. 22년도부터 금리 인상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엔캐리 트레이드 요런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금융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 환해지 비용이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부터 캐리돼 가지고 쭉 들고 오는 자금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여기 22년도부터 들어왔을 때는 이미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죠. 예, 저 때부터는 이미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금리까지 다 땡겨가지고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해지 비용이 엄청 늘어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캐리돼가지고 들고 있는 자금들은 보시다시피 120엔 아래 100엔 사이에서 거의 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예, 환율이 저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보험사와 연기금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된 자금은 22년도부터 금리 인상되면서 나온 부분은 환해지 비용이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예,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제가 이거 관련된 보고서 본 적이 있는데 없습니다. 이 뒤부터는 사실상 환해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기관에서 더 이상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봤었어요. 해서 이런 안정적인 기관들의 N달러 환율의 평균은 요 정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금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너무나 큰 폭탄이고 저거 다 팔고 떠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유동성이 진짜 급격하게 마를 거예요. 그나마 미국채를 사주던 이런 일본의 자금들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유동성 빠지는 부분이 엄청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했던 이 N 환율 레인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위에 올라간 거는 수익 부분인 거죠. 환율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들고 들어와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자금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넘어갔던 금리 보고 넘어갔던 자금들. 여기 요거. 이거는 진짜 엄청 날 겁니다. 그 막 경단위까지 얘기하는 게 이런 자금들 얘기하는 걸 거예요. 뭐 일본 개인 투자 이런 거는 물론 크게는 엄청 큰데 갑자기 돌아올 리도 없고 환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가 지금 엔비디아 투자하는데 환율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3% 바뀌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게 규모가 되게 큰 폭탄인데 120엔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거 청산되면 진짜 난리 난다. 근데 지금 140엔 요런 이 환율대에서 벌써 이거 걱정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렇고 다음은 이제 N선물. N선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N선물이 NK 트레이드와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8월 5일에 급락했던 거는 이 부분이 저는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번처럼 또 그냥 또 하면 되죠 뭐. 이건 이해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평생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계속 놀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호철이가 우리은행에서 금리 3.5%로 대출을 받아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F를 사러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요게 원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캐리 트레이드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를 합성할 거예요. 뭐를 합성하냐? 요거를 진행하는 동시에 N 숏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 N 셀. 미래에 내가 N을 팔 거야. 뭐를 받고? 원을 받고. 요 선물 체결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일본이 0%고 한국 금리가 3.5%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X 스왑을 할 때는 이걸 보상해 준다 그랬죠. 호철이가 원래 엔화를 줬어야 되는데 엔화에서 받았을 이득이 얼마? 0%. 그리고 이 원화에서 지금 호순이가 받는 이득이 3.5% 있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각자 지금 들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된 이자를 상대에게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죠, 지금. 얘 5% 이익 났으니까 미래에 가가지고 5% 얹어주죠. 호철이도 3.5% 이득이 났으니까 미래에 가서 3.5% 같이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도 환율.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 각자 1년 동안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다시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호순이는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가가지고 원화를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원화를 들고 있는 거고, 호철이는 미래에 가서 엔화를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엔화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철이는 엔화 1년 뒤에 가가지고 이자 빵원, 엔화만 그냥 그대로 주면 되고, 호순이는 원화 3.5% 이자를 얹어서 호철이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캐리 트레이드를 하는데 동시에 FX N셀을 선물을 들고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호철이는 우리은행에서 3.5% 받고 N 선물 숏 잡아놓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F를 샀습니다.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호순이 현재 대차 대조표라 그럴까요? 자산 현황이에요. 우리은행에 일단 대출받은 대출 계약서 있을 거고 N쇼 선물 계약서 하나 또 작성했고 그다음에 지금 원화 대출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 F를 산 거예요. 현재 호철이는 1단계 보면 이제 1년 뒤 1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제 모든 계약을 다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우리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N 쇼 쳤던 것도 N 이제 줘야죠. N 팔기로 했으니까 1년 뒤에 N 줘야 되고 이 애플 투자도 이제 끝났어. 한 10% 정도 수익 나가지고 수익 챙기고 달러로 이제 교환해야 되겠죠. 자,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1단계
현재 애플 들고 있던 거를 달러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장에서 애플 들고 있던 거를 달러로 교환한 거예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났으니까 각각의 계약서를 이행해야 돼요. 우리은행 계약서는 원화 이제 돌려줘야죠. 상환해야죠. 엔쇼 선물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엔쇼시니까 반대로 해야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엔화를 사서 원화를 받기로 했으니까 원화를 어딘가에 팔아야죠. 이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니까. 자, 요런 이제 계약서 두 장과 달러가 생겼어요. 1단계, 2단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달러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이제 다시 우리 은행, 우리 나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일단 달러를 팔긴 해야 돼요. 현재 보유한 달러를. 그다음 두 번째, 호순이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엔화를 사고 원화를 파는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지금 원화를 받는 것과 원화를 파는 거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상반되는 게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가 이게 상계 처리가 돼요. 내가 원을 받아야 되고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계 처리가 되면서 남는 게 달러를 팔고 엔을 사야 됩니다. 좀 어렵죠? 다시 돌아와서. 1단계 애플 팔고 달러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달러를 아무튼 우리나라로 들고 오긴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달러 팔고 엔화 원화 받아야 되고 그다음 호순이랑 계약을 이행해야 되니까 엔화를 사야 되고 원화를 팔아야 되죠. 근데 요게 원화를 파는 것과 사는 게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두 개는 상계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뭐야 애플을 판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사서 호순이한테 주면은 호순이가 나한테 원화를 주고 그 원화를 가지고 우리은행한테 상환한다. 요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거 FX 스왑의 그 환율 말씀드린 거 있죠. 호순이는 원화를 들고 있다가 호철이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를 들고 있을 때 발생된 이자 3.5% 이자가 있죠. 그거를 같이 줘야 돼요. 그럼 호철 입장에서는 우리은행한테 그 돈 3.5% 고스란히 다시 갚으면 돼요. 이게 왜 엔캐리 트레이드냐? 호철이는 사실상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엔쇼 포지션을 동시에 들고 가면서 여기 N쇼 포지션의 상대방인 호순이가 N을 지금 매수하기로 했죠. 지금 이거는 호철이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데 호철이가 계약을 체결했던 N쇼 포지션에 상대방이 있죠. N 매수 포지션인 친구. 그 친구는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N을 사서 현물로 팔았어야 돼요. 공매도를 했어야죠. 빌려서 파는 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호철이는 원화를 빌려서 판 거죠. 어딘가에다가. 그거랑 동일하게 호철이가 계약했던 N쇼 포지션에 반대되는 N 선물 매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도 결국에는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BOJ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딘가에다가 판 거죠. 그 행동을 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호철이는 국내에서 그 얼굴이 누군지는 모르는 본인의 N쇼 포지션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그 친구가 일본 안에서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철이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일본 대출을 일으키는 효과를 낸 겁니다. 이 N 슈포지션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애플 사는 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원화를 빌려서 브라질 채권을 산다고 해도 동일한 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PPT 그려가지고 제가 지금 그려드린 요 로직 있죠? 요거에다가 그냥 그대로 브라질 채권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국 금리 3.5, 3% 잡고 뭐 브라질 금리 10% 잡고 해서 10%의 수익을 뭐 여기 얻는다. 이 가격과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영상, 요 영상 보면은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로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왜 이 N 쇼 포지션이 그 8월 5일에 청산된 게 다 되게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세요. 요렇게 내가 N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한국에 있는데 N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쇼 포지션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잡혔던 거예요, 계속. N 쇼 포지션이 20년부터 시작해서 쭉 엄청나게 쌓이다가 그 8월 5월에 급격하게 딱 청산이 되면서 이게 다 이제 언와인딩이 된 거죠. 이거 청산하려면 다 돌렸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럼 어떻게 돼요? 애플 팔아야 되죠. N 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저 미국에 투자했던 뭐 엔비디아 이런 AI 관련주들 좀 투기적 포지션을 취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언와인딩이 되면서 당장 빨리 달러 들고 와가지고 엔화 사가지고 이거 다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예, 여기 들어가는 요 로직에 여기 들어가죠. 지금 애플이. 애플을 파는 게 급격하게 나오면서 그때 8월 5일에 그런 급락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의 그러니까 이거는 땔감이었죠, 땔감. 이 숏포지션은 땔감이었던 거고 사실상 불을 지핀 거는 이런 뭐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그런 고밸류 상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너무 고평가됐다는 사람들이 인식이 생기면서 자산들을 정리했고 그로 인해서 이 땔감에 불이 붙여지면서 이제 8월 5일에 그 급락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마지막 다섯 번째 N 캐리트리 자금이었던 이 N 선물 쇼 포지션이 다 청산돼서 지금 롱으로 돌아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쇼 포지션은 없는 거예요. N 캐리 트레이드는 그때 다 청산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 앞전에 있어. 여기서 저 호로록 내려오면서 청산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미 저 N 쇼 포지션이 다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네 번째 거는 한 130N부터 조심해야겠다. 이건 엄청난 폭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나인딩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동성 수출이 일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40N에서 벌써부터 그걸 걱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8월 5일에 엔화가 급락을 하면서 다섯 번째 N 선물이 다 쇼퍼지션 청산이 됐고 요때 청산이 되면서 요거랑 맞물려 있던 N 캐리 트레이드 쇼퍼지션을 통해서 이렇게 호철이처럼 애플을 샀던 사람들이 어나인딩이 됐던 부분들 이게 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엔화의 뭔가 평가 절하에 대해서는 예, 단기간에 청산될 부분들은 다 이미 정리가 됐다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벨대에서 벌써 막 엔캐리트리가 막 추가적으로 돼가지고 월요일에 착살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발 엔캐리 트레이드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몇 천조에 달하는 이 돈을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 말 듣지 말아라. 이 각각 다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투자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엔화가 돌아간다고 뭐 강세로 돈다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다 청산이 일어난다. 그런 건 좀 어렵다. 다만 순차적으로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엔화가 그러니까 뭐야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신에 그게 천천히 되면은 디레버리징 되는 게 이렇게 그냥 같이 순차적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N 3 130N 정도까지 오면은 사실 그거는 정말 빤스런할 정도의 그런 시그널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0N까지 간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앞으로 일본은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너무나 뻔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엔화에 대한 투자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월까지 주식 투자하고 나서 다음 투자는 뭐 장기채가 올라와 주면은 뭐 완전 나이스 땡큐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엔화 엔화가 아마 좀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엔 선물 쇼포지션 잡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도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예? 호순이가 가가지고 BOJ에서 대출 받아서 여러분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여기 요거 하나 끼워 넣으면은 여러분은 결국에는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을 산 꼴이 되는 엔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어려우시면 아무튼 요 영상 꼭 봐주세요. 이거 제가 진짜 아주 공들인 영상이에요.
저기에는 막 수익이나 그런 거 제가 이자나 이런 거 숫자로 하나하나 다 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무튼 요지는 요거예요. 엔캐리 종류가 너무 많다. 제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도 이제 좀 들었으니까 그 뭐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각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다음에 어떤 자산이 청산이 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설명해 준 사람 있어요? 난 아직은 못 봤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 안 하라고 했는데 방금 걱정해야 될 게 뜬 게 뭐 헤즈볼라 수장을 때려잡았다고. 아, 큰일이네. 차라리 한쪽이 이기면 모르겠는데 괜히 이스라엘이 이것도 불지피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쓸데없이 또 주말에 걱정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 일본이 월요일에 많이 빠진다고 해도 뭐 8월 5일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미는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오더라도 일시적이니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존버지 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일부터는 일본에 가 있어서 영상 올리는 빈도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비행인데도 지금 이렇게 좀 영상 올리고 있는 거니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의문이나 틀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좀 딱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될 만한 게 있으려나? 이게 좀 걸리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다 좀 간단하게 해놓긴 했는데 저 영상 한번 보세요. 앞에 올렸던 영상. 거기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휴일 되게 많은데 연휴에 뭐 샌드위치에 다 휴가 쓰신 분들은 휴가 많이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금 아마 거래량도 많이 줄 거고 휴일 많아가지고 좀 변동폭도 있을 수 있어요. 빈집털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다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돌아옵니다. 돌아와.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일본에 가 있어도 계속 뭐 자료나 뭐 정보 취합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자꾸 여행 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